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 모두 깜짝 놀라시죠. 이토록 신기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저희 어머니를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신기한 재주가 두각을 드러낸 것은 어머니가 아주 어릴 적부터였다고 합니다. 이건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때는 어머니가 고작 5살 때였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공원에 가서 놀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참 얌전하던 저희 어머니가 안 나가겠다고 떼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도 도시락도 싸둔 터라 안 갈 수가 없어서 떼를 쓰는 어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날씨 안 좋아. 날씨 안 좋아. 해가 쨍쨍한데 대체 무슨 날씨가 안 좋다는 건지 그냥 가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구나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공원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펴는 그 순간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소나기도 그런 소나기가 없었대요. 결국 비를 쫄딱 맞고서 집에 돌아오게 되셨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참 신기하셨대요. 어머니가 어떻게 날씨가 안 좋은 걸 맞췄나 신통방통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번엔 어머니가 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아주 오래된 소꿉친구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자라서 결혼하고서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 두터운 우정을 나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께는 큰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할머니보다 2년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았잖아요. 특히 난임병원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이유도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아기를 기다리기만 하셨던 거죠. 2년쯤 지난 다음부터는 마음을 비우셨다더라고요. 좋다는 한약을 지어서 먹어도 안 되고 부적을 써봐도 안 되고 온갖 별의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적인지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가 생기셨답니다. 그 친구분은 기쁜 마음에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려고 할머니 댁에 놀러 오셨답니다. 어머, 너무 축하해.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더니 정말 잘됐다. 마음 편히 가지고 몸조리 잘해. 그게 최고야. 정수가 이모 아기 생겼대. 할머니는 친구분께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주셨고 옆에서 놀고 있던 저희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던 8살짜리였던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분을 빤히 쳐다봤다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휙 돌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기 없는데?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친구분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친구분이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이모도 빨리 아기가 생기면 좋겠다, 천사 같은 아기가 오면 좋겠다 하는 예쁜 말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냉랭한 반응에
할머니도 친구분도 당황을 하셨다더라고요. 막상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가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후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던 할머니 친구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고 하셨다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때 머리카락이 쭈뼛 서셨답니다. 그땐 정말 저희 어머니께 신기가 있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더라고요. 집안에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무당될 팔자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후 할머니 친구분께서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분께 폴짝 안기더니 아기가 있네 했다는 겁니다. 친구분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왜인지 그 말이 계속 맴도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갔더니 정말 임신이 된 게 맞았고 이듬해에 아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셨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완전히 인정하게 되셨답니다. 어머니가 뭔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외에도 어머니가 신기한 촉을 발휘하셨던 일은 자잘한 일들로는 수십 개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 중학생 때는 한번 친구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중학생 때 반에서 친한 친구가 한 분 계셨답니다. 2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친구였는데 마음도 꽤 잘 맞고 성향도 비슷해서 같이 어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반 친구들 4명 정도가 몰려다녔는데 그중 한 명이셨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많이 어울렸지만 밖에서 따로 둘이 만난 적은 없으셨대요. 서로 집도 가본 적이 없으셨고요.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학교에서만 어울리는 그런 친구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 점심을 먹은 뒤 어머니가 공부를 하려고 하셨대요. 원래 주말에는 실컷 놀기만 하셨던 어머니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공부가 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 책과 필통을 꺼냈는데 필통에 낯선 볼펜이 들어있었대요. 어디서 난 볼펜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같은 반 친구한테 잠시 빌렸던 게 생각이 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랑 같이 노는 무리 중 한 명이셨던 바로 그 친구요. 어차피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다음날 돌려줘도 아무 상관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볼펜을 꼭 돌려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셨다더라고요. 지금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친구의 집이 어딘지 물어봤대요. 그 친구분의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 바로 뒤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이라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셨다더라고요. 결국 볼펜 한 자루를 들고 어머니는 밖으로 나섰답니다. 걸어서 30분은 가야 나오는 친구의 집을 드디어 발견하셨고 그 길로 주저없이 3층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를수록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셨대요. 처음 맡아보는 답답한 냄새셨답니다. 그렇게 3층에 도착을 했는데 글쎄 현관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현관문을 벌컥 여셨고 집 안은 검은 연기로 자욱했답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어머니는 곧장 바로 앞 건물에 있는 친구 부모님의 가게로 달려갔고 친구 부모님께서도 엄청 놀라서 얼른 집으로 달려가셨답니다. 그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에 있는 손님들이 119에 신고를 하시고 막 가게에서 물을 퍼서 날라서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무슨 일인가 보고 정말 아수라장이었답니다. 천만다행히도 큰 화재가 아니라서
친구분은 목숨을 구할 수 있으셨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어머니 친구분이 감기에 걸린 건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배가 고파서 죽을 데우려고 가스불을 켜두고 그대로 깜빡 잠이 들어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진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냥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할머니셨죠. 할머니는 그 사건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걱정을 하셨답니다. 우리 애가 신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셨죠. 그래서 고민 끝에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가셨답니다. 혹시 나중에 신병 같은 거 오면 그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이 신내림은 아무나 받는 줄 아냐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무당될 팔자이긴 했으나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마음을 놓으셨고 그냥 저희 어머니는 촉이 좋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사셨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의 좋은 촉은 계속 발동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을 꼽아보자면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 입학 시험을 보실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공부를 정말 못하셨대요. 반에서 딱 중간 정도 공부를 하셨답니다. 옛날엔 반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중간이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점 만점에 50점만 받아도 중간이니까요. 그래서 대학에 가는 건 꿈도 안 꾸셨답니다. 사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 골라간다고 인문고등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상업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우셨답니다. 바로 취직할 길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장녀로 태어났으니 입학시험 보기라도 하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이상하게 몸이 가벼우셨다더라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자신감이 넘치셨답니다. 평소와 다르게 눈도 일찍 떠지고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러 가셨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것과 별개로 갑자기 모르는 문제를 풀게 될 일은 당연히 없잖아요. 갑자기 천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그럴듯한 정답으로 다 찍으셨답니다. 정답을 알 것 같은 문제가 반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문제셨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니가 평소에 봤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셨답니다. 어머니는 순간 눈을 의심하셨대요.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믿을 수가 없었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한다고 했냐며 엄청 기뻐하셨고 평소 어머니의 성적을 알고 계시던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은 덕에 어머니는 무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고 어머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만만치 않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신 어머니는 졸업 후 영양사가 되셨습니다. 학창시절에 덤벙대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야무지게 식단을 짜는 훌륭한 영양사가 되신 거였죠. 어머니께서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취직을 하셨는데 그때도 남다른 촉이 발동하셨답니다. 그날 3군데의 면접이 겹치셨다더라고요. 2개는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하나를 선택한들 붙을 거란 보장이 없었기에 많이 고민이 되셨다더군요. 보통이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세 군데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곳에 마음이 끌리셨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곳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촉을 믿고 가장 큰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가셨고 덜컥 합격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엄청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는 그 안에서 동갑내기 친구가 생기셨답니다. 다른 부서였지만 오며 가며 만나면서 친해진 사내 직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그분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대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말이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유, 어제 늦은 저녁에 매운 걸 좀 먹었더니 아침부터 배가 계속 아파. 아유, 매운 거 잘 먹지도 못하는 애가 밤중에 그걸 먹었으니 배가 아플만 하네. 약이라도 좀 사서 먹어. 이미 먹었지. 그나저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부탁? 뭔데? 나 대신 소개팅 좀 나가주라. 내가 꼴이 이 모양이라서 나갈 수가 없어. 소개팅이라니. 어머니는 평소에 소개팅이라면 질색팔색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남녀가 만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저희 어머니가 로맨스 영화나 만화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학창 시절에도 로맨스 만화책을 많이 보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로맨스 미국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셨답니다. 그런 걸 보며 항상 로맨틱한 만남을 꿈꾸셨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남녀의 관계를 되게 아름답게 보셨대요. 그런 어머니께 소개팅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주변에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을 하시고 절대 소개팅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날도 그 직원의 부탁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번 소개팅을 나가보면 어떨까 궁금하셨다더라고요. 마침 그날 새로 산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하기도 했고 퇴근 후 별다른 일도 없으셨답니다. 이 친구가 오죽 부탁할 곳이 없었으면 나한테 왔을까 싶기도 하셨던 어머니는 그 부탁을 수락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참, 어머니의 남다른 촉이 대단하시지 않나요? 왜 하필 그날따라 소개팅이 나가고 싶으셨을까요? 소개팅 나가자마자 어머니는 첫눈에 아버지께 반하셨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셨답니다. 두 분 다 첫눈에 반하시고 만나신 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촉이 참 고마웠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촉이 좋아 이득 본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 만난 게 제일 좋았다고 하십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고 3개월쯤 지났을까. 그날도 어머니의 촉은 발동했습니다. 이상하게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셨대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셨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답니다.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길래 그냥 집에 갈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기다린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뱃속에 들어온 저를 만나게 되셨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그냥 밖에 장 보러 나가셨다가 병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듣고서도 믿기지 않는 어머니의 신통방통한 재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좋은 촉을 물려받았으면 좋았겠으련만 저는 정말 요즘 말로 똥촉입니다. 촉이 정말 안 좋고 운도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촉이 좋으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어머니께 많이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언제까지 기대려고 하지 말아라 하시지만 그래도 조언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촉도 안 좋고 운도 안 좋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냥 무식하게 노력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저는 미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뭐 안 그런 게 있겠냐마는 미대 입시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4년 동안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배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신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에 가는 그날만을 꿈꿨는데 실기시험 보는 날 배탈이 났습니다. 제가 원래 장이 예민해서 시험 보기 보름 전부터 식단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긴장을 한 탓이었는지 가장 원하는 대학교 실기시험을 보는 날 그만 배탈이 나서 시험을 다 치르지도 못하고 고사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재수를 선택한 저는 이악 물고 공부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탈이 나서 고사장에서 싸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내리라 다짐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배탈 나는 게 무서워서 조금씩 먹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영양 섭취 잘할 수 있게 식단 잘 짜주셔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마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재수를 해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보다 운은 안 좋을지언정 끈기와 악바리만큼은 어릴 때부터 단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덕에 2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재수를 해서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안겨드렸다는 속상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를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셨고요. 저한테 3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제가 재수하는 거 보고 자기는 절대 재수 못할 것 같다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저와 다르게 운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수능에서 문제 찍은 거 다 맞아서 원래 성적보다 잘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생이 잘 되니 언니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죠. 대학 졸업 후 저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회사를 3년 정도 다녔을 때였습니다. 3년 동안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대리가 있었는데 선배들 공석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가 맡게 되면서 부쩍 가까워지게 된 남자였습니다. 평소엔 오며가며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서 성격을 잘 몰랐는데 만나다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일을 잘하기도 했고 저와 달리 말주변이 좋은 것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둘이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기도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채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둘 다 일을 좋아했던지라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남자가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그 고백을 받아주었죠. 그렇게 1년을 만났습니다. 사귀는 동안 싸울 일도 딱히 없었고 무탈하게 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 슬슬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동생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엄청 궁금해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동생한테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동생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동생한테 남자친구가 어떤 것 같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동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달에 엄마가 한번 보기로 했다며 그때 엄마한테 물어봐. 저는 동생이 당연히 괜찮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에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왜 잘 모르겠는지 더 물어보지 않았죠. 그리고 한 달 뒤 남자친구를 저희 어머니께 소개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신중하게 좋은 식당도 골라서 예약하고 남자친구한테 특히 더 신경 써서 나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식사를 마치게 되었고 식사 내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어머니께 여쭈었죠. 남자친구가 어땠냐고, 마음에 드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사귀는 동안에 잘 만났니? 뭐 문제는 없었고? 네, 왜요? 그, 꼭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니? 왜요, 엄마? 아까 재밌게 대화 잘 하셨으면서. 어쩐지 영 못 믿던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일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그냥 엄마 느낌이 그래.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의 그 촉을 믿고 따랐을 테지만 그때만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이번엔 저의 느낌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직 결혼은 이른 것 같은데 1년 더 만나보면 어떻겠냐 하시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른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한 준비도 둘 다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가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만큼 저도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고 끝내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의심을 하던 어머니께서도 저의 의지에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6개월간의 신혼생활을 즐긴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안 살 때는 몰랐던 남편의 사소한 버릇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것들이었죠. 시작은 정리를 안 한다는 것부터였습니다. 정리하는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자취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줄곧 시부모님과 살았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왕자님 대접받은 외동아들로 자라서 그런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잘했거든요. 남편이 영업팀이었습니다. 원래 말하는 재주가 좋은 사람이었던지라 영업팀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인지였죠. 선배들도 다 남편한테 말재주가 참 좋다고 거래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모습에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예 소질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발표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행동으로 뭔가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말 하나를 빨래통에 가져다 놓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 한 번도 하지를 않았고, 과자 같은 거 다 먹은 뒤에 쓰레기며 부스러기를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갔고요. 처음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이 이런 걸 다 해야 되냐? 아, 집에서는 좀 편하게 좀 있자. 넌 집에서 하는 게 뭔데? 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런 말을 매일 들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양말 치우는 것도, 사용한 면봉 버리는 것도, 과자 봉지 치우는 것도, 심지어 손발톱 깎은 것도. 가끔 내가 아니라 시녀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다 이렇게 살겠거니 생각하면서요. 만삭 때까지 남편은 단 한 차례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한 번은커녕 밥 먹을 때 수저 한 번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일이 힘드니까 집에 있는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땐 저희 아버지 생각이 안 났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 가정적이시거든요. 주말이면 삼시세끼를 다 하시고 화장실 청소나 분리수거 같은 건 도맡아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셨는데 왜 내 남편은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아기 낳는 순간까지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 낳을 때 주변에 아이 낳은 사람들이 무조건 산후조리원 가라고, 가서 푹 쉬다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아봤던 산후조리원이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남편이 300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 집에서 놀면서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사실 조리원 못 갈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조리원 꿈도 꾸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임신 기간이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경부 길이도 짧았고 출혈도 좀 있었고, 환도가 아파서 중기부터 낳기 전까지 엉덩이 통증이 엄청났죠. 그래서 낳은 후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출산하고 병원에 이틀 있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보름간 아이 보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요즘엔 다들 조리원 간다고 하던데 넌 왜 안 간다고 고집이야. 돈 없어? 돈 없으면 엄마가 준다니까. 난 그냥 엄마가 도와주는 게 편하다니까. 엄마도 괜찮다면서요. 어머니께는 남편이 한 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그냥 나 혼자 좀 마음 다치면 그만이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께서 남편의 본 모습을 눈치채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참 얍삽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슬슬 눈치 보면서 행동하더라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양말을 빨래통에 가져다 두는 걸 보고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가 밥 준비하면 슬쩍 옆에 가서 수저를 놓지를 않나, 물 먹고 컵을 씻어 놓지를 않나, 어머니 앞에서 평소처럼 하는 것보다야 100배 낫다 싶어서 그냥 별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속이지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속여요? 저희 집에 계신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서방, 집안일 안 하지? 그 말 듣고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그땐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잘은 못해도 조금은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렇게 감싸주었습니다.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하루라도 빨리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집안일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듯 무시하는 행동 또한 여전했습니다. 육아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씻고 오게 아이 보고 있으라고 하면 TV만 보면서 아이가 입에 뭘 넣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본인은 그런 거 못한다면서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를 않았었죠. 아이 난 후부터는 더욱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내 감정이 아깝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말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 난 후로 남편 일이 더 바빠져서 사실 얼굴 마주하고 밥 먹을 시간도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도 가장으로서 힘들겠거니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돌잔치를 치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돌잔치도 사람들 불러다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조리원 못 가게 했을 때보다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돌잔치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좀 크게 한바탕 싸웠습니다. 하지만 말 잘하는 남편을 자존감 바닥인 제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양쪽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죠. 시댁은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손주의 돌잔치인데도 이런 곳은 밥이 비싸지 않냐, 나오는 것도 없으면서 비싸기만 할 것 같다. 애가 돌인데 왜 아직 못 걷냐, 돌반지를 어디서 고생을 해서 사왔다 등등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못 들으셨으니 망정이지 아마 들으셨으면 상을 엎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즐겁지 않고 오히려 아이한테 미안한 돌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남편은 출장을 떠났죠. 오늘 오랜만에 아기랑 같이 놀러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 그러면 어떡해. 갑자기 출장이 잡혔는데 애처럼 징징거리지 마. 조심해서 다녀와. 이틀 전에 급하게 출장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기로 한 직원이 집안일로 자리를 비웠다면서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아이 진짜 생일이었거든요. 주말이었던 전날 미리 돌잔치를 한 거였죠. 아이의 첫 생일날을 뭐하고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둘이서라도 공원에 가자 싶어서 낑낑거리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돌쟁이 아기랑 나갈 때 짐이 정말 많잖아요.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여벌 옷도 챙기고 분유도 챙기고 쪽쪽이도 챙기고 물티슈랑 휴지랑 간식의 아기 숟가락까지 유모차에 짐을 한가득 실었습니다. 근처 공원에 도착해서 간식부터 먹이고 아이랑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팔을 다치셨었거든요. 돌잔치하기 일주일 전쯤에
집 청소를 하시다 액자 위치를 바꾸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셨었는데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손으로 바닥을 잘못 짚어서 팔이 골절되셨었습니다. 그래서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셨었죠. 어머니가 어찌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기 돌잔치 때 입으신다면서 어머니께서 예쁜 블라우스를 하나 사셨었거든요. 그런데 깁스 때문에 팔통이 좁은 블라우스를 입지도 못하셨습니다. 제 눈엔 뭘 입어도 예쁘신데 말이죠. 그리고 돌잔치 다음 날에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대학 동기분들이신데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대여섯 분 정도 계셨었습니다. 매달 회비를 걷어 모아서 한 번씩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러 가셨죠. 그날은 그 대학 동기 모임에서 단풍놀이를 가는 날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운전을 못하셔서 평소에 어디 멀리 나가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아기 낳기 전에는 제가 많이 모셨는데 아기 낳으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오랜만에 나들이라서 어머니가 엄청 기대를 하셨었는데 하필 오른팔이 다쳤으니 가서 패기치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는 결국 그날 빠지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갑자기 단풍놀이를 가고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팔은요? 안 가신다면서요. 아, 그러려고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단풍을 꼭 봐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마음 바꿔서 지금 가는 중이야. 그런데 가는 길도 너무 예쁜 거 있지? 내년에 애기 데리고 같이 오자.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쁘시니 저도 좋더라고요. 아침에 조금 울적했던 기분은 온데간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내년에 꼭 같이 가자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다시 재밌게 하루를 보내주었죠. 비눗방울 가지고 놀다가 점심도 사 먹고 서점도 들리고 빵집에 들려서 작은 조각 케이크를 사서 집에서 둘이 촛불도 붙였습니다. 비록 남편 없이 둘이 보내는 아이의 첫 생일이었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마치고 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효녀인 게 잠을 참 잘 잡니다. 10개월쯤부터는 밤 9시 안 되어서 잠들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이를 막 재우고 잠깐 거실에서 TV 좀 보다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자니? 애 재웠으면 잠깐 넘어와. 오전과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화가 나신 건지 뭔지 목소리에서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하고 본가하고 엄청 가깝거든요. 바로 옆 아파트입니다. 걸어서 15분이면 갈 정도라서 어머니께서 종종 밥 먹으러 넘어오라고 하기도 하시고 애기 보고 싶을 때도 자주 오가셨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넘어오라니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저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왜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가 말하게.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차례 더 재촉하자 남편이 죄송하다면서 불쌍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다시 어머니가 사건의 전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단풍놀이를 갔는데 글쎄 거기에 김서방이 있더라고. 출장 간다고 애 생일도 같이 못 보내준다고 하던 사람이 말이야. 거기서 다른 년이랑 팔짱 끼고 손잡고 아주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대? 기가 차서 내가 끌고 왔다. 어쩐지 팔이 이 지경인데도 그렇게 가고 싶더라니. 어머니 말씀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게 진짜냐고 물으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을 안 하고 저를 무시해도 그래도 허튼 짓은 안 하니까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날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출장 갔다고 했던 날 모두 다 상간녀랑 시간을 보낸 거였더라고요. 애초에 출장은 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저도 다녔던 바로 그 회사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 늦게 입사를 했는데 엄청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사람 참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월급도 속였더라고요. 저한테 맨날 생활비 조금씩 주면서 애랑 둘이 집에만 있는데 돈 나갈 곳이 어딨냐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간녀한테는 비싼 목걸이도 사주고 심지어 할부로 명품 가방까지 사줬습니다. 저한테는 생전 그런 거 한 번 안 사줬던 사람이 말이에요. 소송을 통해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받고 남편한테도 위자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 다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같이 일했던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둘이 비상구에서 엄청 싸우고 헤어졌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와서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라며 눈 딱 감고 넘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손주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 끝나갈 때쯤에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양육권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애기 기저귀 하나 못 가는 사람이 양육권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은 말빨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양육권은커녕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까 면접 교섭권도 절대 허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애한테도 관심 없던 사람이라 애 보고 싶다고 한번 연락이 안 오네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냥 딱 본인 같은 사람 만나서 불행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덕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저는 1년 정도의 긴 싸움 끝에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2돌이 지났고 저는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 같이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과는 달랐는데 수업이 겹쳐서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센스도 있었고요. 먹는 것도 좋아해서 유명한 맛집도 많이 가보고 카페도 많이 가보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꾼 적 있었거든요. 제가 꾸민 저만의 카페를요. 그 친구도 같은 꿈이 있었고 함께 그 꿈을 실현시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꾸며진 많은 카페들 벤치마킹도 하고 카페 자리도 알아봤습니다. 그 친구가 모아둔 자금이 많지 않아서 초기 비용은 제가 좀 더 투자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게 계약하는 보증금이며 월세, 인테리어 비용, 가구나 가전 비용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는 엄청 열정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고 가구와 가전, 식재료 업체까지 알아왔습니다. 친구가 막 인테리어 업체를 엑셀로 정리해서 가격 비교도 해왔더라고요. 그럼 가게 계약하는 대로 인테리어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주면 인테리어 계약까지 바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가게 계약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너 그 카페 차린다는 거, 그 친구 정말 믿을 만한 거 맞니? 네. 왜요, 엄마? 엄마, 이번에도 느낌이 영 별로네. 그 친구랑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카페 차리는 걸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꼭 집어서 그 친구와 일하는 게 느낌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요. 어머니 촉이 워낙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민 하다가 결국 그 친구와 동업하기로 한 것을 무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엄청 실망하고 화도 많이 내더라고요. 자기도 열심히 알아보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요. 미안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물은 뒤에도 마음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대학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 걔 소식 알아? 지금 다들 난리 났어.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여기저기에서 돈을 엄청 빌렸다더라고요. 한 2년 정도를 같은 과 동기들은 물론이고 다른 과 동기들한테도 돈 빌리고 동아리 선후배들한테도 빌렸답니다. 돈을 돌려막기로 갚고 빌리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못 갚은 돈이 억에 달했고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행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 듣고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우리 어머니 촉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카페 창업에 대한 꿈이 한풀 꺾인 이후 다시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면서 집에서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쯤이 흘렀는데 그맘때에 동생이 다니던 회사 퇴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둘이 한번 뭐 해보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상력도 많고 디자인에 관심도 많고 먹는 것이나 커피에도 관심이 많은데 추진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땐 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일단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얘기를 나눠보다가 둘이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의 촉이 맞았던 걸까요? 심혈을 기울인 카페를 오픈하고 장사가 정말 잘 되었고 지금은 동생과 함께 카페 3곳을 운영하면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 남편 만나고 떨어졌던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누려도 되는 사람이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왜 그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요.
역시 부모님 말 들어서 잘 안 될 일은 없다고 하더니 딱 저를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촉 좋은 어머니 덕에 참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우리 애기 씩씩하게 커져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든든한 동업자이자 사랑하는 가족 내 동생.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저희 어머니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운 가득, 행복 가득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